나는 지방의 한 소도시에서 나고 자랐다. 공부를 특출나게 잘했거나 집안이 부자인 친구들은 서울이나 다른 대도시에 나갔지만 나는 이곳 농공단지에 있는 부품과 공공장에 다니고 있다. 나도 공부를 썩 못하거나 그렇지는 않았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알게 된 여학생과 어떻게 잘못되어 덜컥 아이를 임신하는 바람에 결혼까지 하여 눌러 앉게 되었다. 그 사람이 지금의 아이 엄마인 내 아내다. 결혼 초까지만 해도 젊은 혈기도 있었고 이 좁은 지방 소도시가 갑갑할 정도로 꿈도 컸고 그래서 한때 몇 번 대도시에 나가서 살려고도 해보았지만 어려서 결혼했기 때문에 미덥지 않아서인지 부모님의 반대와 압박에 못 이겨 결국 이 도시에서 한 발 자국도 나가지 못했다. 너무 어려서 결혼했기 때문에 결혼 초에는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을 받아야 했다. 부모님의 압박은 그 경제적 지원을 끊겠다는 것이었다. 이제 겨우 내 나이 28이지만 벌써 결혼한 지 8년이 되어서인지 아내에 대한 특별한 애정도 없고 불화도 없이 밋밋하게 살고 있다. 생활도 밋밋하기는 마찬가지. 이기는 하지만 여기에 남아있는 몇몇 친구들과 술을 마시거나 토요일 저녁 주변 저수지에 밤낚시를 하는 것이 그나마 있는 즐거움이다. 술 마시고 가끔 술집에서 술꾼들과 싸우고 낚시를 가고 하는 일상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굴러가던 내 생활이 변화를 맞이하게 된 것은 약 1년 전 폭행 사건 때문이었다. 폭행 사건이라고 하기에는 일방적으로 밀려 도망친 이야기지만 어쨌든 그날 동네 친구 2명과 함께 이 지역에서는 꽤 유명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다가 이 지역에 일하러 온 사람들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이 된 것이 발단이 되어 폭행 사태로 이어질 뻔한 사건이었다. 아무래도 이런 싸움에서는 사람 수가 많은 것이 유리한데 사람 수에서 위협을 느낀 우리들은 각각의 방향으로 달아났다. 나는 그때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취했지만 용케도 잡히지 않고 근처의 모텔에 숨었다. 우리 장모님이 운영하는 모텔이었다. 대단한 모텔은 아니었고 조그만 여관 정도의 모텔이었는데 우리 장모님과 장모님 친구가 번갈아 카운터를 보고 있었다. 피신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들어가긴 했지만 사위가 취한 모습을 장모님에게 보이기 싫어서 평소에는 그곳을 피해 다녔었다. 장모님은 장인어른과 벌써 5년째 별거를 하고 있었고 같이 카운터를 보고 있는 장모님 친구는 3년 전에 사별하여 장모님의 모텔에서 일하고 있었다. 내가 헐레벌떡 뛰어 들어가니 장모님 친구가 놀라면서 정서방 술도 많이 마셨네. 몸도 가누지 못하네 하면서 방도 다 나가서 빈 방도 없는데 어떻게 하지 하면서 장모님에게 전화를 했다. 전화를 받고 내실에서 쉬고 계시던 장모님이 나와서 내 모습을 보고 방에다 잤으니 카운터는 자기가 보면 된다면서 친구에게 나를 내실에 눕히고 집에 가서 쉬라고 했다. 그래서 장모님 친구는 집으로 돌아갔고 나는
내실에서 잠이 들었다. 얼마나 지났는지는 모르지만 깜깜한 방에서 눈을 떴는데 옆에는 아내가 누워 있었다. 술도 취했고 해서 아내의 가슴 속으로 손을 쏙 집어 넣었는데 평소 술 먹고 그렇게 하면 내 손을 뿌리칠 텐데 아무 반응이 없었다. 반응이 없다. 기보다 반응이 달랐다는 표현이 맞을 것이다. 그런 반응이 아내의 거부의 표현이 아니라 신호로 생각하고 약간의 거부를 물리치고 강하게 힘을 써서 이를 치렀다. 그리고는 정신없이 다시 골아 떨어졌다. 다음 날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일어났다. 일어나 보니 집이 아니란 걸 알았다. 어제 여기에 오게 된 이유를 알게 된 것은 한참 동안 생각을 짜낸 후였다. 술 취한 노무자들에게 쫓겨 여기까지 온 건 알겠는데 그 이후의 일은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았다 싶고 나오는데 장모님 친구가 카운터에 앉아 있었다. 이제 정신이 좀 드나 보지. 정서방 어제 제가 실수가 많았죠.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내가 짐작해서 말하자 장모님 친구가 말했다. 고생은 무슨 자네는 그냥 내실에 고목나무 무너지듯 넘어졌어. 넘어지자 말자 그대로 코까지 골았고 나는 자네 장모에게 맡기고 집에 왔지? 나는 죄송하다는 말을 한 번 더 하면서 인사를 꾸벅하고 나왔다. 밖으로 나왔지만 여전히 숙취 때문에 머리가 끈거리고 머리가 뒤죽박죽 엉망이었다. 친구들에게 전화를 해보니 다행히 잡혀서 다리 하나 분질러진 녀석은 없었다. 다음날 아침 직장을 가려는데 집사람이 말하기를 당신 토요일 밤에 엄마 모텔에서 잤다며. 모텔에 있는 엄마 친구 조씨 아줌마 있잖아. 시장에서 만났는데 당신이 거기서 잤다는 거야? 나는 친구들이랑 낚시 갔을 텐데라고 했는데 당신이 술이 많이 취해서 왔다는 거야? 당신 요즘 왜 그러고 다니는데? 요즘 수상해 당신 그런데? 참 이상하지 않니? 어제 아줌마와 만나기 전에 엄마와 전화 통화했을 때 당신이 술이 떡이 되어 거기서 잤으면 엄마는 나에게 당신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텐데 왜 아무 말 안 했을까? 말하는 걸 잊어버렸겠지? 그 말을 남기고 집사람 말을 뒤로 한 채 회사에 출근을 했다. 점심시간이 되어 그늘에서 가만히 쉬고 있는데 그날 밤 일이 생각나기 시작했다. 장모님 친구가 장모님에게 전화하던 일이 생각났고 휘청거리는 나를 장모님과 장모님 친구 두 사람이 나를 부축해 눕히면서 나둥그러지던 일까지 생각이 났다. 그런데 분명히 잠에서 깨어나 관계를 했고 그게 집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내는 내가 그 모텔에서 잔 사실까지 모르고 있었다면 아내는 거기에 있지 않았다는 말인데 그리고 장모님 친구는 그날 바로 집으로 갔다고 했었다. 나는 갑자기 머리가 아파왔다. 내가 술에 의해 상상 속에서 그려낸 이야기가 아니라면 내 곁에 누워 있었던 사람은 장모님밖에 없었다. 그러고 보니 어딘지 모르게 익숙하지 않은 색다른 기분이었다. 그렇다면 내가 장모님과 했다는 말인가? 그렇게 생각하니 왠지 내가 아내라고 믿었던 사람이
장모님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녁 때 회사를 퇴근할 무렵에는 거의 장모님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장모님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볼 수도 없는 일이었고 장모님도 모를 수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을 때 장모님이 나처럼 술에 만취되어 잠이 들었다면 모를까? 도저히 모를 수가 없는 일이었다. 그렇다면 장모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나는 불안과 의욕과 궁금함, 이런 생각들로 한 주를 보냈다. 정확하게 일주일이 지난 후 마음속의 불안이 전혀 해소되지 않은 채 낚시를 가자는 친구들의 제 안도 거절하고 집에 누워있는데 전화가 울렸다. 전화를 확인하니 장모님이었다. 나는 죄지은 사람처럼 화들짝 놀랐다. 전화벨이 열 몇 번을 울릴 때까지 전화를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전화벨 소리가 꺼져버렸다. 잠시 생각하다가 또 전화가 오면 곤란해진다는 생각이 들어 내가 장모님에게 전화를 했다. 장모님은 전화벨이 한 번 정도 울렸는데 바로 전화를 받았다. 내가 웬일이시냐고 묻자 지금 집 밖에 있는데 바로 나오라는 것이었다. 무슨 일이 있다고 직감했다. 왜냐하면 우리 집 앞까지 왔는데 집 안에 들어오지 않고 사위를 불러내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이유이기 때문이다. 라는 옷을 주섬주섬 입고 밖으로 나왔다. 장모님 차가 집 옆에 주차되어 있었다.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장모님이 앉아 계시는 운전석 옆으로 가서 넙죽 인사를 하자 장모님이 운전석 문을 열고 나오셨다. 집에 좀 들어오시라고 하면서 무슨 일이 있느냐고 모른 채 하며 물었다. 장모님은 내가 지금까지 보아온 장모님이 아니었다. 내가 여태 한 번도 보지 못한 선글라스를 끼고 계셨고 노란 바탕에 크다란 꽃무늬가 있는 원피스를 입으셨고 한 번도 보지 못한 빨간 구두를 신으셨다. 장모님은 나를 태우고 거의 30분을 말없이 운전대를 잡고 앞만 보고 가셨다. 나도 더 할 말이 없었다. 내가 먼저 무슨 말을 할 계제가 아니란 것을 분위기로 파악하고 있었다. 그렇다고 험악한 분위기는 아니었다. 서로 말이 없어서 그렇지 나쁜 분위기는 아니었다. 차는 우리 동네에서 한참 벗어나서 이웃 동네의 외곽 어느 산 아래에서 차가 멈추었다. 차의 시동이 꺼진 지 한참 만에 장모님이 입을 뗐다. 내가 여기로 너를 데리고 온 이유를 알고 있니? 장모님은 내가 집사람과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어린 나이에 결혼했기 때문에 아들처럼 대했다. 지난 토요일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고 있니? 나는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지만 믿지 않는 눈치였다. 내가 술이 취해서 그런 거겠지만 내가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완력으로 내 옷을 벗겼어. 그때 내가 옷 벗긴 사람이 누군지 알았니? 몰랐니? 장모님이 이렇게 물었을 때 나는 몰랐습니다. 장모님 전 술에 취해서 집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했다. 다시 장모님이 말했다. 죽을 죄는 아니고 사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내가 오늘 너를 불러낸 건 너에게 책임을 다지려고 부른 건
아니야, 그날 이후 너도 그랬겠지만 나도 많은 생각을 했어. 처음에는 없었던 일이라 생각하고 묻어두려고 했었어. 그게 아니더라도 술 마시고 사고 친 건데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려고 했었어. 그런데 날이 갈수록 너를 잊을 수가 없었어. 내가 너무 보고 싶었어. 내가 내 사위라는 생각 때문에 참을 만큼 참았는데 네가 보고 싶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너에게 전화한 거야? 네가 내 사위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나를 여자로서 만나줄 수 있겠니? 나로서는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였고 갑작스런 제안이었다. 내가 말을 못하고 머뭇거리자 장모님은 나를 설득하려고 애를 쓰셨다. 우리는 세상 그 누구도 모르게 만날 수 있을 거야? 넌 내 가신이라고 장모님 이 물어서 나는 아니라고 대답했다. 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고 나는 생각할 시간을 좀 달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장모님의 절실한 눈빛에 그 말마저 쏙 들어가 버리고 말았다. 사방이 분간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깜깜해질 때까지 말없이 앉아있다가 나는 장모님을 보며 만나겠다는 표시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장모님의 얼굴이 내 얼굴을 덮쳐왔다. 한참 동안 그러고 있다가 장모님과 나는 차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겨 그곳에서 진짜 맨 정신으로 했다. 그것도 몇 번씩이나 했다. 끝나고 나서 장모님은 그날 있었던 일을 내가 생각나지 않았던 부분을 이야기해 주셨고 장모님은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행복해 하셨다. 많은 에너지를 소비했기 때문인지 우리는 허기를 느꼈다. 마을 외곽에 외따로 떨어진 음식점 하나를 찾아 들어가서 늦은 저녁을 먹었다. 장모님은 굳이 자기가 고기를 구워 쌈에 싸서 내 입에 넣어주셨다. 이렇게 살갑게 구는 장모님을 보니 위화감 정도는 아니었지만 조금 낯설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정말 빨리 적응하는 법이다. 나는 짜릿한 흥분을 느꼈다. 밋밋하고 변화 없이 돌아가던 나의 소도시 생활은 아슬아슬한 스릴 만점의 생활로 바뀐 것이다. 사람이 누구와도 공유하지 못하는 비밀을 하나 가진다는 것이 이렇게 흥분될지 몰랐다. 이렇게 인생을 바꿔 놓을 줄은 몰랐다. 돌아오는 길에 장모님은 다음에 만날 시간과 장소를 정해주었다. 그날 이후 금요일만 되면 낚시 가자는 친구의 전화를 어떻게 거절하는 것이 좋을까? 그것만을 생각하고 있다. 집사람에게는 낚시 간다고 집을 나와서 장모님과 함께 차를 타고 될수록 우리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이웃 도시들을 전전한다. 어떤 때에는 실제로 밤낚시를 간 적도 있다. 그때는 친구들이 알지 못하는 아주 먼 낚시터를 찾는다. 밤에 장모님과 밤낚시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낚싯대를 그대로 둔 채 두 사람이 잠깐 불 꺼진 차에 갔다 오기도 한다. 우리는 세상 어느 누구도 찾지 못할 곳을 찾아서 이 도시 저 도시를 전전하고 있다. 그 비밀의 성 안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의 짜릿한 흥분을 만끽하고 있다.